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122페이지 이제 킹던. 자, 이 킹던이라는 학자가 이제 주장한 이론을 흐름 모형, 흐름 동그라미, 창 모형, 정책의 창 동그라미. 이제 이 킹던이라는 학자는 정책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는 거를요, 우연한 계기에 이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의 핵심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킹던이라는 학자는 이제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흐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먼저, 자, 정책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문제. 그래서 문제의 흐름이 독자적으로 흘러가고, 이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정책 대안이죠. 그래서 이제 정책 대안이라고 하는 흐름이 또 독자적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된 이제 국민들의 뭐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흐름이 독자적인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가다가 우연한 계기에 하나로 이렇게 쫙 모여요. 이때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고 정책의 창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흘러가던 이 세 가지 흐름이 우연한 계기에 한꺼번에 모인다 그랬죠. 그러면 이 우연한 계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걸 이제 트리거링 디바이스라 그래요. 트리거. 이제 트리거는 이제 총의 방아쇠죠. 방아쇠 장치.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사회적 사건, 재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큰 안전사고가 생기면 그 안전사고와 관련된 이제 문제, 대안, 의식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정책이 새롭게 설계되고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왼쪽 페이지 보시면 122. 자, 흐름 모형, 창 모형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서로 무관하게 자신의 규칙에 따라서 흘러다니는 몇 개의 흐름이요? 3개. 문제, 정치, 대안. 이 세 가지 흐름이 이제 결합해서 의제 설정 또는 이제 정책 변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자, 양가로 이번에 내용에서 1번, 2번, 3번 세 가지 흐름이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 세 가지 흐름이 줄쳐요. 사회적인 사건이나 정치적인 사건의 대표는 뭐 선거에 의한 정권 변동이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트리거링 디바이스, 점화 장치에 의해서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는 것을 킹던은 이제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킹던의 정책 흐름 모형, 정책 창 모형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테마 2. 자, 정책 의제 설정 이론. 얘는 이제 달리 표현하면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정책 과정의 권력 모형이라 그래요. 권력 모형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자, 의제 설정이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의제 설정이라는 게, 자, 사회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회에는 무수하게 많은 사회 문제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정책 문제로 바뀌는 거는 소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Why? 왜? 어떤 사회 문제는 정책 문제로 전환돼서, 이런 정책 문제가 되면 정부가 예산 들이고 인력 들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반대로 정책 문제가 안 되면 그냥 사회 문제로 방치가 되는 거죠. 왜 어떤 문제는 정책 문제로 전환이 되고 왜 어떤 문제는 사회 문제 그대로 방치가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 방식으로, 자, 그 유명한 권력 모형이 나와요. 바로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죠. 그래서 자,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의제 설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면 이제 이 다원주의에서는, 야, 권력이라는 거는 이 사회의 다수 대중에게 넓게 퍼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권력자인 다수 대중이 피해를 보는 문제라면 어떤 문제든지 정책 문제로 바뀔 수 있다.
반면 엘리트주의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사회 문제는 정책 문제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사회 문제 그대로 방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책 의제 설정 이론 달리 표현하면 권력 이론인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24페이지. 바로 이제 권력 이론의 핵심은 다원주의 이론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엘리트주의 이론, 엘리트 이론이에요. 다원론, 엘리트론. 그래서 자, 이거는 한 장을 더 넘기십시오. 127페이지 그림으로 정리합시다. 127페이지. 자, 이제 권력 모형. 요걸 이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정책 과정을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지배하겠어요? 권력자가 지배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127페이지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내용들이요. 전부 다 엘리트 이론의 계보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다원주의 이론의 계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엘리트 이론부터 볼 건데 이 엘리트 이론이 맨 처음 나타난 거는 19세기 1800년대 유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엘리트론을 고전적 엘리트론이라 그러는데 자, 파레토, 모스카, 미켈스 세 사람 기억하시고요. 자, 1800년대 즉 19세기 유럽의 학자들 파레토, 모스카, 미켈스 같은 학자들이 인간 세상은 언제 어디서나 소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엘리트가 존재하고 이 엘리트가 다수의 대중을 지배하는 게 하나의 필연적인 법칙이더라는 거예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법칙이더라 라고 해서 이제 주장한 게 고전적 엘리트론인데 그래서 고전적 엘리트론의 대표적인 이론가가 누구냐 하면 미켈스라는 학자예요. 미켈스. 자, 로버트 미켈스라는 학자입니다. 미켈스라는 학자가 자, 주장한 엘리트 지배의 이론을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그래요. 자, 과두는 뭐냐면 소수의 엘리트예요.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과두제라 그래요. 알러가키. 이 알러가키가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는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로야. 근데 뭐로 만든 법칙이냐면 철로 만든 법칙이죠. 그만큼 강력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 세상은 언제 어디서나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고 그러면 정책에는 결국 누구의 이익이 반영된다는 얘기겠어요? 지배자인 소수 엘리트의 이익이 반영된다는 얘기죠. 자, 반면 이 고전적 엘리트와 좀 대비되는 관념으로 고전적 다원주의가 있는데 이 고전적 다원주의는 우리 아까 봤던 이익집단 이론이에요. 이익집단 이론. 그래서 이제 벤투리, 트루만 이런 학자들인데 이 사회에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존재하고 이익집단들은 각자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죠. 그 과정에서 이익집단들의 사익이 대립 갈등하고 타협 조정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정책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정책 과정은 이익집단이 지배하게 되고 정책에는 누구의 이익이 반영이 됩니까? 이익집단들의 이익이 타협 조정된 거니까. 그래서 표에서요. 세 번째 줄 정치 과정의 핵심은 자유로운 이익집단의 활동이고 정책이란 동그라미 결국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경쟁하고 타협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의료 정책이다 그러면 한의학 분쟁과 관련해서 한의사 집단하고 의사 집단이 대립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타협 조정안 들고 오면 그걸 정책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특수이익의 독점적 지배가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사익들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잠재이익 집단론하고 중복 해온 현상이 적용해서요.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19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고전적 엘리트론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 고전적인 다원주의 이론이 이제 존재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실증 연구에다 네모하시고 실증 연구. 자, 실증 연구가 중요합니다. 자, 이 실증 연구는 50년대, 60년대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과연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사회인지, 응? 아니면 다수 대중이 지배하는 사회인지를 실증을 해본 거예요. 자, 50년대 실증 연구에서 맨 처음 나온 거는 통치 엘리트론입니다. 통치 엘리트론. 헌터 동그라미 하시고 밀즈 동그라미 하시고. 자, 헌터라는 학자가 미국의 아틀란타시, 얼마 전에 올림픽 했던 곳이죠. 이 아틀란타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권력 구조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틀란타시에는 이 아틀란타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엘리트들의 집합체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밀한 곳에 모여서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 모여서 담배 빡빡 펴가면서 그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을 모두 결정하더라. 이걸 이제 50년대 헌터가 이제 주장을 했죠. 자, 그리고 밀즈도 중요합니다. 밀즈. 자, 밀즈라는 학자는 자, 미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폐쇄적인 엘리트들의 집합체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데, 미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폐쇄적인 엘리트들의 집합체를 뭐라고 표현하면 군상정 복합체라 그래요. 그래서 군부 엘리트, 기업 엘리트, 연방 정부 엘리트, 이들이 하나의 집합체를 만들어서 이들에 의해서 이제 미국 사회 전체가 지배당하더라. 군산복합체죠. 자, 이렇게 이제 50년대 미국에서 헌터와 밀즈라는 학자가 엘리트의 지배와 엘리트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비판하고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로버트 달의 다두제라는 개념이야. 로버트 달이요. 자, 이 달이라는 학자는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이 미국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일대학교가 위치했던 도시의 이름이 뉴헤이븐 시티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헤이븐 시티의 권력 구조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당신들 주장과 같이, 엘리트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회에는 엘리트가 존재는 하더라 이거야. 엘리트가 존재는 하는데 군산정복합체와 같이 하나의 존재로, 폐쇄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교육 분야 엘리트, 경제 분야 엘리트, 노동 분야 엘리트, 이렇게 엘리트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엘리트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이슈에 따라서 엘리트가 분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트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더라는 거야.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뭘 하냐면 서로 경쟁을 하더라는 거야.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수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트가 지배하기는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일반 대중들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엘리트가 지배하기는 하지만 엘리트 권력의 분산과 엘리트의 경쟁으로 인해서 지배는 엘리트가 하지만 정책에는 엘리트 이익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이익이 반영이 되더라. 이거를 다두제라 그래요. 달의 다두제. 과두제가 아니죠. 과두제가 아니라 두가 많다라는 거야. 머리가. 이걸 다원 권력론이라고도 합니다. 엘리트 권력을 인정을 하는데 엘리트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 페이지 돌아오시면 124페이지요. 124페이지. 하단의 그림 한번 보세요. 박스 보시면 당구장 표시 결론. 자, 로버트 달의 다원 권력론, 다두제의 결론은 뭡니까? 공식적으로는 누가 지배해요?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에 의한 지배? 다수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얘기입니다. 자, 127페이지 돌아오세요. 자, 이렇게 이제 로버트 달이라는 학자가
다두제를 주장하니까, 다원 권력론을 주장하니까 이거를 비판하고 나오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신엘리트론이에요. 신엘리트론. 자, 신엘리트론의 대표적인 이론가 바크라우와 바라츠 꼭 기억하시고, 바크라우와 바라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쓴 유명한 책의 이름, 이게 바로 Two Faces of Power,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신엘리트론자들이 그 유명한 무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을 주장합니다. 무의사결정. 자, 그래서 126페이지 왼쪽 페이지 보세요. 왼쪽 페이지 보시면, 자, 왼쪽 페이지 무의사결정인데, 무의사결정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바크라우와 학자 이름, 바라츠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쓴 책의 이름 Two Faces, 두 개의 얼굴 of Power, 권력의. 그래서 이제 엘리트가 행사하는 권력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1차원적 권력하고 2차원적 권력이거든요. 자, 1차원적 권력은 표에 보시면, 그림 보시면, 자, 1차원적 권력은, 다시요, 엘리트가 행사하는 권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1차원적인 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관찰이 되는, 가시적으로 행사되는 1차원적 권력은 주로 뭐 하는 데 행사되냐면 decision making, 동그라미 하세요. decision making.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정책은 통과되도록, 엘리트들에게 불리한 정책은 부결되도록,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게끔 행사되는 권력을 1차원적 권력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2차원적 권력은 뭐냐면 눈에 안 보이게끔 행사되는 권력이야. 눈에 안 보이게끔. 그래서 이제 암묵적이고 비가시적으로 행사되는 건데, 2차원적 권력은 뭐 하는 거냐면요, non-decision making, 무의사 결정하는 거예요. 무의사 결정. 그러니까 엘리트들에게 불리한 문제는 의사결정의 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해버리는 의사결정이에요. 이걸 무의사결정. 아무런 의사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 페이지 돌아와 봅시다. 1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신엘리트론 무의사결정인데, 무의사결정.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무의사결정의 뜻 한번 봅시다. 무의사결정이란 의사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엘리트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거나 잠재적인 도전이 될 것 같은 문제는 애당초 어떻게 해요? 거론조차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방해하는 현상유지적 비결정. 요거를 무의사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의사결정의 사례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70년대까지, 70년대 뭐 환경운동하고 노동운동하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당시 지배 엘리트의 이익은 경제성장 제일주의거든요. 경제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반대 세력들을 저거 빨갱이야, 이런 이제 관념들을 덮어 씌워가지고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의사결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무의사결정의 수단 좀 보세요. 126페이지 무의사결정의 수단. 뭐 동그라미 1번, 그 체제 비판적인 인사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뭐 처형을 한다든지, 북한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럼 이제 일반 인민들이 이제 체제 비판적인 행동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테러 행위 등 폭력의 행사,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를 해버려요. 또는 뭐 편견의 동원, 이런 것들이 바로 무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127페이지 보시면 하단 갑시다. 하단 127페이지 그림. 자, 이렇게 로버트 달이 주장한 다원 권력론을 비판하면서 바크라우와 바라츠로 대표되는 신엘리트론자들이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죠. 그죠? 이 무의사결정이라는 게 상당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인 다원주의가 이 신엘리트론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형성된 이론을 신다원주의라 그래. 신다원주의. 그래서 이제 신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의 전제에서 출발해요. 정책 과정은 공개가 돼 있고 일반 주민들도 정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적인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엘리트론적인 요소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자, 다양한 사회 세력이 있지만 자본주의 국가죠.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자본가 세력이 있고 노동자 세력이 있으면 자본가 세력에게 힘의 우위가 있다는 거죠. 우월함이. 그래서 이제 그 집단들 간의 힘과 어떤 영향력의 불균등성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이제 왜곡된 다두제가 나타난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력 모형은 이제 방금 봤던 127페이지 이 전개도 있죠. 요걸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두세요. 특히 엘리트론하고 다원주의 이론 내용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기타 권력 모형은 뭐 중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로 갑시다. 자, 정책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요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어떤 경우에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의제 설정이 차단되기도 하느냐,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과연 뭐가 있느냐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요, 뭐 킹던이라든지 또는 콕과 엘더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정책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주도 집단 동그라미 하시고, 주도 집단.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회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래서 이제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집단이 뭐 영향력이 있다든지 명성이 높다든지 그러면 그들이 주도하는 사회 문제는 의제화되기가 쉽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정치체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요,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은 뭐가 있느냐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요인이 크게 세 가지예요. 주도 집단, 그리고 정치체제, 그리고 문제.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문제와 관련해서 좀 봅시다. 문제. 양가로 1번 보세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의제화되기가 쉽겠죠.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래서 자, 중요성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회적 의미성, 유의성 체크하시고 시간적 적실성. 그래서 이 사회적 유의성이나 시간적 적실성이 큰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이런 문제일수록 의제화되기가 쉽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문제의 외형상의 특성. 이거와 관련해서 줄친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먼저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문제일수록 의제화되기가 쉬워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다. 그럼 교육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뭐 주택, 수도권, 과밀, 뭐 출세주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집약된 게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의제화되기도 어려워요. 아마 교육 문제는 계속 존재할 거야. 근데 이제 교육 문제, 그냥 막연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학교 폭력 문제, 이럴수록 구체적이죠. 그래서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을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일수록 의제화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기억하시고, 선례가 존재하거나 유행성 있는 문제일수록 의제화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관련 집단들에 의해서 예민하게 정치쟁점화된 문제일수록 의제화되기가 쉬워요.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뭐 문제와 관련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제 설정을 마치고 132페이지로 갑시다. 이제 정책 결정론이죠. 자, 132페이지 정책 결정론이요. 여러분, 이제 정책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 정책은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면 정책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이 둘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의미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을 채택하는 게 정책 결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목표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 때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어떤 수단이 채택이 돼야 되냐면 가장 적합한 수단이 채택이 돼야 돼요. One best way. 가장 적합한 수단이 채택이 돼야 되겠죠. 이거를 채택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합리적인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념이 바로 합리적 결정, 이름하여 합리모형이야. 합리모형. 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거냐 하면 객관적이고 실증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객관적, 실증적, 논리적, 뭐 계산적 이런 측면에서 파악을 해보면 가장 적합한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합리적 결정인데, 이런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과연 100만 가지가 있는지 억만 가지가 있는지, 또 각각의 수단을 추진했을 경우에 나타날 좋은 점은 무엇인지 나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존재해야 돼요. 정보, 지식과 정보가. 그래서 합리적 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하고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합리적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뭐라고 하냐면 어널리시스, 분석이라 그래요. 분석. 그래서 의도적이고 계산적으로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에 기초합니까? 분석에 기초를 해요. 자, 그래서 132페이지. 자, 표 바로 밑에 이제 정책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죠. 분석 동그라미 하세요. 분석. 그래서 바람직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죠. 이렇게 이제 바람직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이거를 분석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32페이지에 자, 하살표 보시면 이 분석에 근거한 의사결정을요, 합리적 분석적 결정, 이름하여 합리모형이라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정책 결정이고, 뭐 이 정책 결정은 의사결정의 특수한 형태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같은 말인데 정책 결정이 의사결정입니다. 근데 양자를 비교하면 의사결정이 정책 결정을 포함하는 개념이지.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에 보시면 의사결정 또는 이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요. 크게 세 가지예요. 분석적 결정이 있고, 정치적 결정이 있고, 직관적 결정, 습관적 결정이 있거든요. 먼저 분석적 결정은 이거에서 결정하는 거야. 분석에 의해서. 자, 분석이다 그러면 완전 분석이 있고 불완전 분석이 있겠죠? 자, 다시.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완전 분석은 자, 100% 합리적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100% 파악을 해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완전 분석이에요. 완전 분석. 자, 인간이 전지전능하다면 완전 분석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지전능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불완전 분석을 하죠. 불완전 분석. 그래서 완전 분석이든 불완전 분석이든 뭐에 근거해서 이 분석 작업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를 분석적 결정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정치적 결정. 이 정치적 결정은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대립 갈등할 때 타협 조정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힘의 논리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정치적 결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직관적 결정이라고 있는데 순간적인 판단, 통찰력, 이름하여 직관이죠. 이거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경우는 직관적 결정. 마지막 습관적 결정은요, 습관적 결정은 거기에 SOP 동그라미 해주세요. 뭐의 약자냐면 표준 운영 절차예요.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조직에 보면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사전에 정립되어 있는 규정규칙 절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전에 정립된 규정규칙 절차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니까 이건 당연히 습관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의사결정, 정책결정이다 그러면 방식이 분석적 결정, 정치적 결정, 직관적 결정, 습관적 결정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이다 라고 해서 취급되는 게 바로 분석적 결정, 이름하여 합리적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133페이지에 합리적 분석적 결정, 얘를 이름하여 합리모형이라 그럽니다. 합리모형. 그래서 이제 합리모형, 합리적 분석적 결정은 거기에 있는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림.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이 순서를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밟아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합리적 분석적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먼저 문제를, 자, 의사결정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파악되고 정의되면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목표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대안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최대한 많이 탐색,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100만 가지의 대안이 탐색이 됐다. 그러면 각각의 대안을 추진했을 경우에 나타날 좋은 점이 뭔지 나쁜 점이 무엇인지를 예측을 해야 돼. 그럼 예측이 되면 그걸 놓고 어떻게 해요? 비교 평가를 하겠죠. 비교 평가를 해보면 객관적이고 실증적이고 계산적인 측면에서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목표 달성에 최적, 원베스트 웨이가 의도적이고 계산적으로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런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동그라미 친 부분, 이 작업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돼요. 이 작업의 이름이 뭡니까? 분석이지. 분석. 그래서 이제 합리적 분석적 결정, 합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요 합리적 분석적 결정의 요 단계별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